담당하는 교사 김성훈이에요. 네, 이번 시간에는 주제 26. 자, 가보게요. 근대국가의 발판을 마련하다의 단원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1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줄거리상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동학농민군이 정부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정부가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군이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뒤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청일전쟁은 이제 1894년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서를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조선정부는 청일 양국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다. 당시의 정부는 개혁 추진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여 내정개혁에 들어갔다. 일본은 조선의 철군 요구를 거부하며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범했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일본의 강압 아래 민씨 정권은 이제 사라졌고 김홍지, 박정량이 중심이 된 친일 개화파 내각이 수립되었다 나와 있는데, 이 내각은 이퀄 정부라고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석정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가보개혁을 할 때도 그렇고 대원군을 이렇게 자꾸 앞으로 봅니다. 즉 자식에게 빼앗겼던 권한, 왕비에게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아주겠다. 당신이 나라를 주도해봐라 라고 떠민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대원군은 그래서 곧 발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김홍집 내각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는데, 군국기무처는 여기 보시면 크고 작은 사무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군국기무소 회의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약 200개의 안건을 의결하며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차 가보개혁 때 보시면 이 청일전쟁 초기라 가지고 일본이 바빠요, 전쟁하느라. 그래서 그나마 독자적으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며 종료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김홍집인데 가보을미개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개혁을 주도하였다라고 나와있고, 조선 근대사에 있어 정말 자주 나오는 인물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국기무처는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왕권을 약화시키고 내각, 즉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신분차별을 없애고 노비제를 폐지했다, 중국연호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왕실의 일과 국가의 일을 구분하였다 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려면 밑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변화부터 1차만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엔 청나라의 영어를 쓰던 풍습을 폐지하고 개국기년이라 하여 조선이 건국된 해를 기점으로 연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1894년은 개국 503년이 된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했습니다. 왕실 사무는 국내부를 설립하여 거기가 하도록 함으로써 왕실 세력, 특히 왕이 이제 국가일에 자꾸 간섭하는 걸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리 임용제도를 만들기도 하였고, 6조를 탈암원으로 개편한 게 바로 1차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변화를 보면 국가의 재정 업무는 모두 탁지암원에서 일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계속 재정 업무는 한 부서로 일어나거나 이런 요구들이 자꾸 된 게, 재정을 여러 관청에서 다루고 통일성 있게 재정을 다루고 예산을 분배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 이관청, 저관청, 왕실에서 백성들에게 여러 번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런 걸 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통화, 즉 돈을
은으로 만든 돈으로 정하겠다. 이걸 기본 화폐로 정하여 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은본위 화폐 제도이고, 자, 물건 혹은 단위를 세는 수치인 도량형을 통일하겠다. 그리고 조세를 이제부터는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 조세 급납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봅시다. 노비 제도를 폐지한 점, 그 다음에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점, 일찍 결혼하는 조혼 풍습의 폐지, 가혹한 고문과 그 다음에 범죄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폐지하고 경무청을 세워서 경찰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야흐 이제 어디로 가냐면 1894년 12월로 가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이제 가보개혁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등선병원군을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이제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박영효를 귀국시키고 정부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개혁을 그나마 추진하던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정부의 중심 인물은 김홍집과 박영효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정부를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라고 하였고 2차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개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를 폐지하여 내각으로 바뀝니다. 이거의 내각은 아까 봤던 무슨 김홍집 내각,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과는 다릅니다. 그 내각은 그냥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된 정부를 뜻하는 용어라면, 여기 이거 지금 보이는 내각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국가 일을 의논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8아문을 7부로 변경한 게 2차. 그 다음에 행정제도를 바꿔서 8돌 23부로 개편한 점,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했고 지방관이 재판하는 경우를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교육도 바꾸게 됩니다. 교육 입국조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밀어내고 외국어 학교, 관제, 소학교령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종 또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독립서구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가보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힌 헌법적 성격을 지닌 홍범 14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교육 입국조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사료 보면, 자, 일본의 조선내정 개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본 공사는 대원군을 아예 정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공사관이었던 이노우의 요청을 받아 정변의 주동자인 박영효와 서광범을 사면하고 두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도 폐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2차 개혁 때부터 일본이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 청일전쟁이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일본과 청나라는 1895년 3월에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자, 청국은 일본의 요동반도, 즉 야오동반도와 대만을 넘겨주었으며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의 지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굉장히 고깝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당시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만주로 침략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요동을 얻으면서 만주 쪽으로 세력을 넓히게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이권을 뺏길까봐.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설득하여 일본에 압력을 가합니다.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삼부 간섭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당시 청일전쟁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상금을 더 받는 대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걸 보고 러시아가 세구나, 우리는 지금부터 러시아에 접근하고 일본을 거부하는 정책을 쓰자라고 했는데, 일본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쟤네들 근대화도 시켜줬지, 뭐 해줬지, 지금 조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감히 조선이 우리를 이딴 식으로 대해?
안 되겠어.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영향력이 뭔지를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이 외교정책의 중심 인물이 누굴까? 고종을 자꾸 부추기는 인물이 누굴까? 아, 왕비구나. 그럼 이 왕비를 어떻게 해보자 라는 계획하에 군인과 낭인을 경복궁에 침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된 직후에 왕비는 평민으로 강등됩니다. 물론 고종의 뜻이 아니라 일본의 강요에 의한 것이죠. 물론 이제 아들이 통곡하면서 왜 평민으로 떨구느냐라고 해서 다시 돌려주긴 하였지만 본격적인 장례식은 2년 뒤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시신을 수풀 속에다가 숨겨놔요. 그 시신을 찾고 2년 뒤에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고종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으면 2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이 다시 꾸려지게 됩니다. 이때 내각은 정부죠.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을미개혁은 10월부터 1895년 10월부터 96년 2월까지 시행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력을 사용해요. 양력을 쓰게 되고 연호도 개국기년에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이 의미는 태양력을 제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법이라고 해서 이 천연두를 고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점, 우편 업무를 재개하고 소학교를 설치하는데 포인트는 바로 단발령입니다. 보시면 당시 고종이 머리를 깎은 거 보이시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고종부터 머리를 깎고 봐라! 왕도 머리를 깎았다! 니네도 깎아! 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당시 단발령이 시행되자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곡소리가 하늘을 울렸고 사람들이 분하고 놓아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나 군대가 딱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총을 잡고 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머리가 남아있는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관을 그렇게 많이 찾았다라고 했고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심된 계층은 양반 계층이죠. 그래서 당시 을미사변 이후에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고종은 지친 러파 사람들과 선교사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의 도움을 청하여 탈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해서 고종과 왕세자는 가마를 타고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니 그것이 바로 아관파천 사건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이 친일 내각은 역적들이다, 파기한다, 이 가보개혁을 파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고 칠러 내각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 내각의 중심 인물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고 개혁이 중단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친일 내각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국외로 피난하거나 도망을 갔지만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은 내가 조선의 대신인데 왜 도망가느냐? 백성들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길을 나갔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아관파천으로 단발령이 폐지되었지만 지식인들은 단발을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단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았던 건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를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정책인 측면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관파천의 뜻은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 아라사였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한 거예요. 파천은 거기로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제 탐구 볼 텐데 가보 을미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자료 1번 홍범 14조부터 보겠습니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우겠다. 왕비, 후궁, 종친, 외척은 국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분리한다. 조세의 부가와 경비 지출은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라고 하면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즉
법에 따른 처벌 그리고 법에 따른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인재는 문벌에 구애되지 않고 조정과 민간에서 두루 구하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그래서 뭐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하게 인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6일준 봅시다. 갑오 을미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6일준의 고민 보시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여 일본의 강요를 받았다라고 이 개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료 3번 보시면 자, 조선의 대정개혁이란 일본이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도에 그치되 굳이 우리의 이익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이냐면 갑오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비판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의 개혁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좋습니다. 뭐 일본이 뺏어갔던 이권을 다시 찾아온다든가 경제를 다시 뭐 살려보겠다든가 그런 부분의 개혁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일본이 이익과 반대되는 부분은 개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 여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료 1번 보시면 각각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졌을 내용을 고른 후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말풍선에 적어보자 했는데 왕, 양반, 여성, 노비 이 말을 보시고 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흐름 요약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갑오개혁입니다. 배경을 보면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은 청국과 일본, 양국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여 행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철수를 거부한 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켜 내정간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일 내각인 김홍집 내각을 설립하는데 중심 인물은 김홍집과 박정량 그리고 섭정의 대원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교정청을 폐지하여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는데 군국기무처는 여러 안건을 의결하며 그나마 자주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유리해지면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말을 잘 듣지 않던 대원군을 축출하고 일본의 망명 생활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때의 정부는 김홍집, 박용효가 중심이 된 열린 내각입니다. 이들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뒤 여러 개혁을 하게 되는데 정치면 사회면 개혁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차로 갑시다. 청일전쟁이 결국 1895년 3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종료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청국은 일본에게 대만과 랴오둥반도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요동 진출에 불안함을 느끼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을 통해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압박을 가했고 당시 청일전쟁에서 모든 힘을 쓴 일본은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어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러시아를 통해 일본 견제를 시도했고 일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만회하기 위해 이 외교 정책의 중심 인물이라 여겨지는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이 다시 설립되면서 을미개혁이 실시됩니다. 정치면 사회면 개혁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인트는 간발령입니다. 백성들은 그렇잖아도 왕비가 살해당하면서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강제로 머리까지 자르면서 을미의병을 양반들 중심으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당시 이 의병을 진압하느라 왕을 감시하던 군대가 지방으로 빠져나갔어요.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는 아광파천을 단행을 했고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 개혁의 종료와 친일 내각은 역적이다. 이건 위법이다. 라고 한 걸 공포하게 되면서 3차에 걸친 갑오개혁은 끝이 나게 된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